도서관에는 단 한 번도 빌려가지 않은 책들이 있겠죠. 사람들의 손길을 기다리지만 선택받지 못한 책들 말입니다. 작가는 이 미대출 구역의 책들을 생각하며 읽히지 못한 책처럼 세상에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작가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실패와 불안 속에서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 만나보실래요? 이상무 작가의 미대출 구역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미대출 구역 이상무 1. 42번 좌석의 얼룩 오전 8시 40분 구립도서관 셔터 앞에는 벌써 5명이 들러붙어 있었다. 나는 그들과 섞이기 싫어 화단 경계석에 엉덩이를 걸쳤다. 엉덩이가 시려웠지만 참았다. 저 무리, 등산복을 입고 무료 신문을 나눠보는 노인 셋, 패딩 모자를 뒤집어 쓴 고시생 둘, 사이에 껴서 셔터가 올라가기만을 기다리며 발을 구르는 꼴은 죽기보다 싫었다. 나는 가방에서 읽지도 않을 시집을 꺼내 펼쳤다. 활자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와 다르게 활자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기 위한 비루한 연기였다. 드르륵 쾅. 관리인이 쇠꼬챙이로 셔터 고리를 걸어 올렸다. 녹슨 철문이 말려 올라가는 소리가 꼭 짐승의 내장이 꼬이는 소리 같았다. 사람들이 좀비처럼 로비로 빨려 들어갔다. 나도 시집을 겨드랑이에 끼고 일어섰다. 뛰지는 않았다. 다만 경보 선수처럼 골반을 빠르게 움직였다. 품위와 속도,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내 걸음은 우스꽝스럽게 꼬였다. 키오스크 앞에 섰다. 손가락이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3열람실 42번. 종이표가 툭 떨어졌다. 3열람실 42번. 기둥 뒤 구석. 사서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그리고 책상 왼쪽 모서리에 누군가 담배빵을 지져놓은 듯한 검은 얼룩이 있는 자리. 나는 그 흉터 같은 얼룩이 좋았다. 그게 내 지정석의 표식 같아서. 열람실 문을 열자 훅 하고 냄새가 끼쳐왔다. 오래된 책에서 나는 먼지 냄새, 락스로 닦은 바닥 냄새, 그리고 덜 마른 빨래를 입고 온 누군가의 섬유유연제 냄새가 뒤섞인 도서관 특유의 습한 침묵의 냄새. 나는 42번에 앉아 가방을 풀었다. 지퍼 소리가 너무 클까봐 천천히 열었다. 5년 전 신춘문예 상금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털어 샀던 맥북 에어를 꺼냈다. 한때는 스타벅스 창가 자리에 어울렸던 은색 알루미늄 바디는 이제 모서리가 찌그러지고 액정 상단엔 정체불명의 기포가 생겨 있었다. 전원 버튼을 눌렀다. 윙. 펜 돌아가는 소리가 이륙하는 경비행기처럼 요란했다. 나는 황급히 손바닥으로 노트북 자판 위를 덮었다. 소리가 좀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주변 눈치를 살폈다. 맞은편 43번. 역시나 와 있었다. 회색이라 불리는 사내. 그는 오늘도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모자 테두리가 닳아서 실밥이 너덜거리는 그 옷. 그의 책상 위에는 다이소에서 파는 3,000원짜리 흰색 전자시계, 제트스트림 0.7mm 볼펜 3자루, 그리고 뚜껑이 살짝 덜 닫힌 텀블러가 놓여 있었다. 그는 내가 자리에 앉든 말든 코를 책상에 박을 기세로 토익 0단어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킁. 그가 코를 먹었다. 30초 간격이다. 비염인가? 킁. 또다시.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거슬린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여기는 침묵이 법인 곳이니까.
나는 대신 내 노트북 화면을 닦았다. 안경 닦기로 액정의 지문을 닦고 또 닦았다. 글을 쓸 생각은 안 하고 검은 화면에 비친 내 퀭한 눈동자만 닦아내고 있었다. 부팅이 끝났다. 바탕 화면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파일 하나. 장편 최종 수정. 진짜 최종. DOCX. 파일 아이콘이 나를 빤히 쳐다봤다. 야, 안 여냐? 하고 시비를 거는 것 같았다. 나는 터치패드 위에서 손가락을 빙빙 돌렸다. 커서가 화면 위를 무의미하게 배회했다. 이 80cm짜리 합판 책상, 내 유일한 영토. 여기서 나는 작가여야 했다. 아니, 작가인 척이라도 해야 했다. 하지만 내 손은 워드 프로세서가 아니라 웹브라우저 아이콘으로 미끄러졌다. 검색창에 습관적으로 입력했다. LF 소나타 가스차, LPG 일반인 이전, 개인 택시 부활. 화면에 흰색 소나타 사진이 떴다. 주행거리 18만 킬로미터, 조수석 문자 교환 이력 있음, 350만 원, 살 수도 없는 똥차의 스펙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팬더가 교환됐으면 뼈대는 괜찮은 거 아닌가? 미션 튕김은 없을까? 소설의 플롯을 짜야 할 머리로 남이 타다 버린 차의 내구성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때 맞은편 43번이 볼펜을 딱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나는 흠칫 놀라 어깨를 떨었다. 그가 나를 쳐다본 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한숨을 쉬었을 뿐이다. 정수리가 휑했다. 스트레스성 탈모인가? 그의 정수리와 내 노트북 화면 속 소나타, 그리고 깜빡이는 커서 오전 9시 15분. 아직 글은 한 줄도 쓰지 않았다. 나는 텀블러에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삼켰다. 물에서 쇠맛이 났다. 2. 터진 김밥과 사원증의 반사광. 11시 25분.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다. 12시가 되면 도서관 바로 옆 구청에서 쏟아져 나올 진짜 직장인들과 마주치기 싫어서였다. 목에 파란색, 주황색 사원증을 건 그들, 밥을 먹고 커피를 들고 산책을 하는 그들의 동선은 내 도피처와 정확히 겹쳤다. 가을 햇살 아래서 번쩍거리는 그 빳빳한 플라스틱 카드가 내 눈에는 무슨 면죄부나 승차권처럼 보였다. 나는 그 빛이 싫었다. 그래서 쥐새끼처럼 30분 일찍 움직여야 했다. 나는 지하 매점으로 내려갔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가 무거워졌다. 눅눅한 지하 냄새, 라면 국물 냄새와 젖은 우산 냄새, 그리고 자판기 커피 특유의 달짝지근한 프림 냄새가 엉겨붙은 패배자들의 냄새. 자판기 옆 다리 하나가 짧아 덜거덕거리는 테이블이 내 식탁이었다. 주머니에서 2,500원짜리 야채김밥 한 줄을 꺼냈다. 아침에 편의점에서 사온 것이다. 매점 아주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으려면 외부 음식은 최대한 빨리 은밀하게 처리해야 했다. 바스락. 지하의 정적 속에서 은박지 벗기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마치 여기 밥 못 벌어먹는 놈이 있습니다. 하고 확성기로 떠드는 것 같았다. 나는 죄 지은 사람처럼 어깨를 웅크리고 은박지를 깠다. 김밥 옆구리가 터져 있었다. 검은 김 사이로 희멀건 밥알과 노란 단무지가 삐져나와 있었다. 꼭 내 인생 같네, 씨발. 나는 터진 부위를 입안으로 쑤셔 넣었다. 차가웠다. 냉장고에 너무 오래 있었는지 밥알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렸다. 씹을 때마다 턱 관절이 뻐근했다.
어머, 작가님? 목구멍으로 김밥을 넘기려던 찰나 등 뒤에서 명랑한 목소리가 꽂혔다. 사례가 들릴 뻔했다. 컥 하고 기침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다. 김지연 사서였다. 그녀는 환했다. 지하의 형광등이 그녀 머리 위에서만 켜진 것 같았다. 한 손에는 파리바게뜨 샌드위치가, 다른 한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내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구립도서관 사서라고 적힌 사원증이 덜렁거리고 있었다. 아, 네, 식사로 오셨네요. 나는 입안에 꽉 찬 김밥 덩어리를 햄스터처럼 볼 한쪽으로 몰아넣고 웅얼거렸다. 입가에 혹시 김가루가 묻었나 싶어 손등으로 쓱 훔쳤다. 손등에 참기름이 번들거렸다. 비참했다. 그녀는 내 맞은편 의자를 빼어 앉았다. 구내식당 메뉴가 코다리 조림이라서요. 저 코다리 싫어하거든요. 작가님 뵈니까 반갑네요. 요새통 말씀을 못 나눠서. 그녀가 비닐 포장을 뜯으며 웃었다. 악이 없는 일곱수의 맑은 미소. 그녀는 모른다. 내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중고차 사이트에서 침수차 구별법이나 읽고 있다는 걸.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걸까? 아니, 그녀의 눈동자는 너무 투명해서 의심할 수가 없었다. 그게 더 잔인했다. 요새 작업은 좀 어떠세요? 아까 보니까 미간을 막 찌푸리시고 엄청 고뇌하시던데. 고뇌라. 소나타 팬더 교환 비용을 계산하느라 인상을 쓴 건데. 나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뻔뻔하게 대꾸했다. 뭐, 늘 그렇죠. 이번 소설은 호흡이 좀 길어서요. 지금은, 그래요. 엉킨 실타래를 끊어내는 중입니다. 와, 멋지다. 실타래. 그녀가 감탄하며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아삭. 양상추 씹는 소리가 싱그럽게 들렸다. 내 입안의 눅눅한 단무지와는 차원이 다른 소리였다. 저 사실 작가님 등단작 심해방 진짜 좋아했거든요. 작가님 저희 도서관 오시고 나서 제가 팀장님 졸라서 희망도서로 신청도 했어요. 아시죠? 심해방. 5년 전 나를 작가로 만들어준 단편. 그때 심사평이 뭐였더라? 건조한 문체와 우울의 미학이었나? 그 빌어먹을 우울의 미학 때문에 나는 아직도 이 우울한 지하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사서님 덕분에 제 책이 여기 꽂혀 있네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녀가 불쑥 말을 던졌다. 입가에 묻은 마요네즈를 닦으며. 그 책, 처음엔 신간콘을 뒀다가 지난달에 서가로 옮겼거든요. 근데 아직 대출 이력이 0이에요. 순간 지하 매점 환풍기 소리가 뚝 끊긴 것 같았다. 그녀의 말은 팩트였다. 하지만 팩트라서 뼈가 아픈 게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대출 이력 제로. 5년 동안 이 도서관을 드나드는 수만 명의 사람 중 단 한 명도 내 책을 꺼내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내 활자들은 5년째 캄캄한 책장 사이에서 질식해 죽어가고 있었다. 아무래도 순수문학은 요새 인기가 없으니까요. 그녀가 황급히 덧붙였다. 나를 위로하려는 말투였지만 그건 확인 사살이었다. 괜찮습니다. 뭐 책도 주인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죠. 나는 짐짓 여유로운 척, 쿨한 예술가인 척 대꾸했다. 하지만 식탁 아래 내 왼손은 허벅지를 쥐어뜯고 있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맞아요. 언젠가 꼭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작가님. 그녀가 주먹을 불끈 쥐며 파이팅 포즈를 취했다.
목에 걸린 사원증이 짤랑 하고 테이블에 부딪혔다. 그 맑은 플라스틱 소리가 내 귀에는 꼭 너는 가짜고 나는 진짜야 라고 비웃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가 다 먹고 일어설 때까지 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커피를 마시는 척했지만 종이컵은 이미 비어 있었다. 그녀가 사라지자 나는 남은 김밥 하나를 입에 쑤셔 넣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톱밥 뭉치를 삼키는 기분이었다. 은박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장서 폐기 기준. 도서관이나 개론에서 봤던 문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1. 오손이나 파손이 심해 열람이 불가능한 도서. 2. 최근 2년 혹은 5년간 대출 실적이 전무하여 이용 가치가 상실된 도서. 나는 몇 번일까? 아니, 책이 아니라 인간도 폐기 기준이 있다면 나는 지금 폐기 직전의 대기 상태일까? 아니면 이미 폐기 도장에 찍힌 상태일까? 입안에 낀 김가루를 혀로 떼어내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하의 공기가 배부 깊숙이 곰팡이처럼 달라붙었다. 3. 1150만 원짜리 진통제와 검은 비명. 오후 2시 10분. 도서관이 거대한 위장으로 변하는 시간이다. 점심을 먹은 수백 명의 인간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가 천장에 고여 묵직하게 내려앉는다. 공기가 젤리처럼 끈적해진다. 여기저기서 끄 트림을 참는 소리와 뱃속에서 꾸르륵거리는 소화음이 교향곡처럼 들려왔다. 내 뇌도 소화되고 있었다. 식곤증과 자기 혐오가 한 덩어리가 되어 전두엽을 짓눌렀다. 모니터 속 커서는 30분째 제자리에서 깜빡였다. 저 깜빡임이 너 병신이야? 너 병신이야? 하는 무르스 부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슬그머니 Alt 플러스 탭을 눌렀다. 하얀 워드 프로세서 창이 사라지고 익숙한 빨간색 로고가 떴다. 엔카, 내 유일한 마약. 검색 필터를 능숙하게 세팅했다. 현대, LF 소나타, LPG, 주행거리 10만 킬로미터 이하, 무사고, 엔터. 화면에 매끈하게 닦인 흰색 소나타들이 줄지어 떴다. 16년형 렌트 이력 있음, 팬더 단순 교환 1150만 원. 나는 딜러가 써놓은 성능 기록부를 경전처럼 읽어 내려갔다. 미세 누유 없음, 조향장치 양호, 내 통장 잔고는 28만 원이다. 다음 달 월세도 밀릴 판이다. 하지만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60개월 할부로 하면 월 20만 원. 담배를 끊고 커피를 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 차를 사면 칠봉국도를 달릴 수 있다. 바다를 보면, 그 지평선을 보면 막힌 첫 문장이 뚫릴지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 걸 안다. 차가 없어서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썩은 거다. 하지만 나는 그 1150만 원짜리 진통제를 끊을 수가 없었다. 모니터 속 차가운 금속성 광택만이 나를 위로했으니까. 탁. 고요한 수면 위로 돌멩이가 떨어진 듯한 파열음.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맞은편 43번 회색이었다. 그가 볼펜을 책상에 내리 꽂았다. 도서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평소에 그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는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볼펜을 떨어뜨린 적이 없다. 늘 0.5초의 오차도 없이 책장을 넘기던 인간 메트로놈이 멈췄다. 그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액정 불빛이 그의 창백한 턱 밑을 유령처럼 비쳤다. 무슨 문자가 온 걸까? 최종 합격? 불합격? 아니면 더는 뒷바라지 못한다는 고향집의 통보? 그의 어깨가 들썩였다. 처음엔 웃는 줄 알았다.
하지만 곧이어 으득하고 이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두 손으로 자기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회색 후드 모자가 벗겨지고 떡진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삐져나왔다. 그는 머리카락을 뽑을 기세로 당기고 있었다. 내 모니터 속 소나타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침이 꼴깍 넘어갔다. 무서웠다. 그가 무너지고 있었다. 나의 전우, 나의 거울, 나의 성실한 경쟁자였던 그가 마치 나사가 풀린 기계처럼 해체되고 있었다. 갑자기 그가 벌떡 일어났다. 끼익.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 사람들이 일제히 43번을 쳐다봤다. 하지만 그는 이미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 같았다. 그는 책상 위의 물건들을 가방에 쓸어 담기 시작했다. 정리? 아니, 그건 청소였다. 쓰레기를 치우는 몸짓이었다. 아끼던 토익책이 구겨지든 말든 가방에 처박았다. 필통 지퍼를 잠그지도 않고 던져 넣었다. 자르륵 볼펜들이 가방 안에서 쏟아지는 소리가 났다. 가는 거야? 지금? 오후 2시에? 공포감이 엄습했다. 저 자리는 그의 요새였다. 그가 저기서 버텨주었기에 나도 저놈도 하는데 나도 버텨야지 하고 자위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가 타령한다. 이 족같은 전선에서 나만 남겨두고. 그는 가방을 둘러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쾅! 유리문이 닫히며 삼열람실의 공기가 한 번 출렁였다. 정막이 다시 찾아왔다. 사람들은 뭐야? 하고 몇 마디 수군대더니 1분도 안 돼 다시 고개를 쳐박았다. 도서관은 잔인할 만큼 회복력이 빨랐다. 타인의 불행이나 이탈 따위는 금방 소화해버리는 거대한 위장처럼. 텅 빈 43번 자리. 그곳에는 그가 떨어뜨린 다이소 탁상 시계와 지우개 가루 그리고 책상 모서리에 붙여두었던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43번 자리 옆을 지나갔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나는 슬쩍 손을 뻗어 그 포스트잇을 낚아챘다. 손바닥에 땀이 차서 종이가 쩍 달라붙었다. 화장실 가장 안쪽 칸. 나는 문을 잠그고 변기 커버 위에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훔쳐온 종이를 폈다. 무언가 적혀 있을 줄 알았다. 엄마 미안해 라든가 할 수 있다 같은 진부한 다짐이라도 없었다. 글자가 없었다. 대신 난도질이 있었다. 검은 볼펜으로 한 곳을 미친 듯이 그어댄 자국, 가로, 세로, 대각선. 수백 번의 선이 겹치고 겹쳐서 종이 한가운데가 시커멓게 파여 있었다. 잉크 찌꺼기가 뭉쳐 번들거렸다. 종이는 거의 뚫리기 직전이었다. 뒷면을 보니 볼펜심이 눌러쓴 자국이 우둘투둘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 좁은 종이 위에서 볼펜을 쥐고 씨발 씨 하고 비명을 질러댔을 그의 손놀림이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검은 덩어리는 내 원고보다 더 소설적이었다. 나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뜨겁게 종이를 학대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늘 폼나는 문장을 쓰려고 키보드만 살살 두드렸지. 이렇게 바닥까지 긁어본 적이 없다. 그는 떠났고 나는 남았다. 그는 자기 분노를 토해내고 떠났는데 나는 내 분노를 예쁜 문장으로 포장하려다 실패해서 여기 남았다. 나는 구겨진 포스트잇을 바지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허벅지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날카로웠다. 마치 훔친 흉기처럼. 자리로 돌아왔다. 모니터엔 여전히 무사하고 소나타가 떠 있었다. 나는 마우스를 잡고 창을 닫았다. X 버튼을 누르는데
손가락이 떨렸다. 도망칠 곳은 없다. 7번 국도 따위는 없다. 나는 처음으로 빈 워드 프로세서 화면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주머니 속에서 그 검은 비명이 바스락 거렸다. 4. 은행 사은품 노트와 도둑질. 오후 6시 30분. 도서관에 물이 갈리는 시간이다. 낮 시간을 죽치던 등산복 노인들과 전업주부들이 저녁밥을 차리러 혹은 먹으러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그 빈자리를 학교가 끝난 교복들과 퇴근한 직장인들이 밀물처럼 채운다. 공기의 냄새가 바뀐다. 파스 냄새와 묵은 나물 냄새가 빠지고 치킨 냄새, 떡볶이 국물 냄새, 그리고 밖에서 묻혀온 차가운 매운 냄새가 섞인다. 생활의 냄새다. 사람들이 가방을 싸서 우르르 나갔다. 직, 직. 여기저기서 패딩 지퍼 올리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들렸다. 나도 배가 고팠다. 위장이 비어서 쪼그라드는 느낌이 났다. 하지만 엉덩이를 뗄 수 없었다. 지금 나가면 저 저녁이 있는 삶을 사는 인간들과 섞여야 한다. 나는 그들의 활기찬 귀강열에 끼어들 자신이 없었다. 차라리 어둠 속에 남아 야근하는 고독한 작가 코스프레를 하는 편이 내 쪽팔림을 가리기엔 유리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바스락. 아까 화장실에서 훔쳐온 43번의 포스트잇. 손끝에 닿는 구겨진 종이의 모서리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보았다. 하얀 워드창, 커서는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장편 최종 수정, 진짜 최종 DOCX. 갑자기 토기가 치밀었다. 역겨웠다. 저 하얀 화면도 그 위에 쓴 가짜 문장들도 심해 방, 우울의 미학, 개소리다. 나는 지난 5년간 내가 겪어보지도 않은 고통을 있어 보이는 형용사로 포장해서 팔아먹으려 했다. 쥐뿔도 없는 주제에 포만 잡았다. 진짜 고통은 심해가 아니라 이 삼열람실의 신내 나는 공기 속에 2,500원짜리 터진 김밥 속에 있었는데 탁! 나는 노트북을 덮어버렸다. 전원이 꺼지며 뚜껑에 사과 로고 불빛이 죽었다. 검은 화면에 내 얼굴이 비쳤다. 개기름이 낀 이마, 며칠째 깎지 않아 거뭇한 인중, 초점 없는 눈동자, 영락 없는 낙오자였다. 나는 소매로 그 얼굴을 문질러 지워버렸다. 가방 깊숙한 곳을 뒤적였다. 손에 잡히는 게 있었다. 모모 은행, 로고가 박힌 스프링 노트. 3년 전인가 은행 창구에서 공짜로 얻어온 판촉물이다. 그리고 필통에서 모나미 153 볼펜을 꺼냈다. 똥이 잘 나오지만 그만큼 잉크가 진한 놈으로. 전원이 필요 없는 종이, 배터리가 닳지 않은 펜, 이것들만이 진짜였다. 노트북은 충전기를 뽑으면 죽지만 이것들은 내가 죽기 전엔 안 죽는다. 노트를 펼쳤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서 쿰쿰한 냄새가 났다. 펜을 쥐었다. 손끝에 딱딱한 플라스틱 감촉이 전해졌다. 차가웠다. 손이 떨렸다. 쓰자. 무엇이라도 문법? 맞춤법? 구성? 다 집어치워. 그냥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 내가 냄새 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 비루하고 끈적한 현실을 쓰자. 나는 노트 맨 윗줄에 꾹꾹 눌렀었다. 고독한 도서관의 하루. 아니다. 너무 자기적이다. 중2병 걸린 문학소년 같다. 두 줄을 찍찍 그었다. 43번 남자의 실종. 이것도 아니다. 너무 소설적이다. 작가인 척하는 냄새가 난다. 나는 볼펜을 빙빙 돌리며 텅 빈 옆자리를 노려보았다. 그때
점심때 사서가 했던 말이 환청처럼 귀에 꽂혔다. 아직 대출된 적은 없지만요. 그리고 주머니 속에 난도질된 포스트잇. 그래, 나는 미대출 도서다. 서가 구석에 처박혀 먼지만 쌓여가는 폐기를 기다리는 재고품이다. 그리고 43번. 그는 폐기되기 직전 스스로 서가에서 뛰어내린 책이다. 그렇다면 폐기되기 전에 비명이라도 질러야 하지 않겠는가? 누군가 읽어주기를 점잖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살점을 찢어서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다시 펜을 잡았다. 이번에는 머리로 생각하지 않았다. 손이 가는 대로 펜촉이 종이를 찢을 듯이 눌러 썼다. 도서관의 공기는 죽은 종이 냄새와 산 사람들의 입냄새가 섞여서 비릿하다. 나는 3열람실 42번 자리에 앉아 맞은편 43번이 남기고 간 진이겨진 포스트잇을 훔쳐본다. 그는 떠났고 나는 남았다. 이 80cm의 합한 책상은 나의 집무실이자 감옥이며 동시에 나의 관이다. 문장은 투박했다. 수식어는 없었다.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다. 한번 뚝이 터지자 오물이 쏟아져 나오듯 문장이 밀려 나왔다. 나는 썼다. 훔치듯 썼다. 매일 아침 셔터 앞에서 기다리는 노인들의 욕망 섞인 눈빛에 대해, 터진 김밥 사이로 삐져나온 밥알의 서걱거림에 대해, 사서의 그 해맑은 친절이 내 자존심을 어떻게 난도질했는지에 대해, 그리고 아무도 읽지 않은 글을 쓰며 나는 작가다라고 자위하는 나의 역겨움에 대해. 사각사각 벅벅 노트북 자판을 두드릴 때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가 들렸다. 볼펜볼이 종이의 섬유질을 긁고 지나가는 마찰음. 그 소리는 내 심장 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 손톱으로 벽을 긁는 소리 같기도 했다. 손목이 시큰거렸다. 가운데 손가락 마디가 눌려서 빨개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건 소설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저 패배자의 똥오줌 같은 배설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문장 사이에 기름길은 없었다. 앙상한 뼈와 피가 흐르는 살점만이 종이 위에 박히고 있었다. 어느새 노트의 3번째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었다. 볼펜똥이 뭉쳐서 손날에 시커멓게 묻어났다. 나는 그것도 닦지 않고 계속 썼다. 주머니 속에 포스트잇이 뜨거워진 것 같았다. 그의 비명과 나의 비명이 섞여서 검은 잉크가 되어 토해지고 있었다. 나는 도둑놈이다. 타인의 불행을 훔쳐서 내 글감으로 삼는 파렴치한 도둑놈.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5. 사비 연필과 폐기 직전의 책들. 저기 작가님. 누군가 어깨를 톡 쳤다. 화들짝 놀랐다. 물속에서 숨을 참다 멱살 잡혀 끌려 나온 사람처럼 헙 하고 숨을 들이켰다. 고개를 들이 김지연 사서였다. 그녀의 표정이 미묘했다.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겁을 먹은 것 같기도 했다. 마감 시간이에요. 10시 50분 지났어요. 주위를 둘러봤다. 텅 비어 있었다. 그 많던 공시생들, 자격증반 학생들, 신문을 보던 노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형광등은 절반이 꺼져 있었고 거대한 열람실엔 웅웅거리는 환풍기 소리만 돌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노트를 덮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서 노트 표지가 축축하게 달라붙었다. 뺨이 확 달아올랐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토해낸 열기, 아니 악취 때문이었다. 엄청 집중하시던데요? 제가 3번이나 불렀는데. 아,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좀 하느라. 마무리? 내 입으로도 뱉고도 낯선 단어였다. 5년 동안 나는 늘 시작만 했지.
단 한 번도 끝을 맺어본 적이 없었다. 늘 도망쳤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도망치지 않았다. 비록 그게 근사한 소설이 아니라 남의 불행을 훔쳐서 쓴 찌질한 배설물일지라도 나는 주섬주섬 가방을 챙겼다. 맥북을 가방에 넣으려다 멈칫했다. 오늘 나는 이 150만 원짜리 기계를 단 한 번도 켜지 않았다. 충전기 선을 칭칭 감아 넣었는데 그게 꼭 링거줄처럼 느껴졌다. 무겁기만 하고 전기가 없으면 숨도 못 쉬는 고철 덩어리.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내일 뵐게요. 네, 수고하세요.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다. 볼펜을 너무 세게 쥐어서 중지 안쪽에 깊은 자국이 배어 있었다. 도서관 자동문이 열리고 밤 공기가 훅 들어왔다. 차가웠다. 땀에 젖은 등줄기가 서늘해지며 소름이 돋았다. 나는 옷깃을 여미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도로변 쇼윈도 검은 유리에 내 전신이 비쳤다. 무릎 나온 등산 바지, 한쪽 끈이 꼬인 백팩,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개기름 흐르는 얼굴, 영락없는 고시 장수생 혹은 사회 부적응자의 몰골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유리에 비친 내가 보기 싫어서 고개를 돌렸었다. 하지만 오늘은 빤히 쳐다봤다. 저 볼품없는 어깨 속에 오늘 내가 쓴 5페이지의 문장이 들어있다. 볼펜똥이 덕지덕지 묻은 아무도 읽어주지 않을 그러나 내 살점을 깎아서 쓴 진짜 문장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바스락. 아까 주었던 43번. 회색이 남긴 난도질된 포스트잇이 잡혔다. 나는 그 까칠한 종이의 질감을 엄지로 문질렀다. 그는 지금 어디 있을까? 소주라도 마시고 있을까? 아니면 한강 다리 위를 걷고 있을까? 어디 있든 그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가 남긴 비명이 내 소설의 첫 문장이 되었다는 걸. 나는 그를 훔쳤고 그를 기록했다. 도둑놈처럼. 버스가 왔다. 끼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버스에 올라타며 생각했다. 내일 아침 8시 40분. 나는 다시 저 셔터 앞에 줄을 설 것이다. 좀비처럼 뛰어들어가서 42번 자리에 가방을 던질 것이다. 여전히 내 책은 대출 이력이 0일 것이고 통장 잔고는 바닥일 것이며 사서는 나를 보며 작가님 밥은 드셨어요? 하고 짠한 눈빛을 보낼 것이다. 점심에는 또 옆구리 터진 김밥을 씹어야겠지. 그래도 상관없다. 내일은 노트북을 가져오지 말아야겠다. 어깨만 빠지게 무거운 그 허세 덩어리는 집에 처박아 두자. 대신 오는 길에 문구점에 들러야겠다. 사비연필 2자루와 커터 칼을 살 것이다. 샤프 말고 깎아쓰는 연필로 사각사각 흑연이 종이에 갈려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써야겠다. 내 손이 시커멓게 더러워지고 연필이 몽땅연필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수치심을 갈아서 써야겠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출발했다. 차창 밖으로 도서관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거대한 책들의 납골당이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나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 아까 노트 마지막 줄에 휘갈겨 썼던 문장을 입속으로 중얼거려 보았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폐기될 운명이지만 아직은 서가에 꽂혀 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라도 나는 나를 읽어야겠다. 그것이면 되었다. 오늘 밤은 그것이면 충분했다. 이상무 작가의 미대출 구역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작가의 당선 소감
함께 할게요. 소설 속 주인공이 그랬듯 저에게 도서관은 일상이자 도피처였으며 때로는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직장 명찰 대신 도서관 좌석표를 손에 쥐고 점심시간이면 쏟아져 나오는 직장인들의 활기를 피해 숨죽이던 날들이었습니다. 이 나이를 먹도록 이룬 것 하나 없다는 자괴감이 묵은 먼지처럼 어깨에 내려앉을 때마다 저는 제 인생이 영영 누구에게도 읽히지 않을 미대출 도서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선 전화를 받은 순간 캄캄한 서가 구석에 처박혀 있던 저라는 책을 누군가 꺼내어 펼쳐준 것만 같았습니다. 먹먹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스스로를 패기 직전의 재고품이라 자주 했지만 이제 저는 그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폐기되지 않았다고, 누군가는 반드시 우리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번 당사는 제게 노력하면 된다라는 단순하지만 묵직한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이 운동장을 뛰어놀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저는 늘 책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활자 속에서 울고 웃던 그 소년이 이제는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이야기를 쓰는 글쓴이가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실감하며 부족한 제 작품 미대출 구역을 세상 밖으로 꺼내주신 심사위원님들과 경인일보사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과분한 상 앞에서 두려움이 앞서지만 이 상이 주는 무게를 견디며 더욱 치열하게 쓰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광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변치 못한 저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짝꿍입니다. 가진 것 없고 못난 구석투성인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믿어준 그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펜을 꺾고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가장 든든한 독자이자 버팀목인 당신에게 이 지면을 빌려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제 저는 도서관의 구석자리를 털고 일어나 더 넓은 세상의 이야기를 쓰려 합니다. 개인의 고독을 넘어 역사적으로 굵직한 사건들을 관통하는 서사를 장편소설로 담아보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미대출 구역에 놓인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당당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쓰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무 작가의 미대출 구역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는 때로 체면을 위해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삶을 마냥 부러워하거나 외면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소설 속에서 작가는 글을 쓰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코스프레하고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 저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직장인들을 애써 외면하기도 하는데요. 쪽팔림을 가리기 위한 코스프레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끝내 마주해야 했던 것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이었습니다. 나답게 살면서 남들에게도 좀 괜찮게 보이는 삶이면 참 좋겠는데요. 아이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설과 또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책 읽는 고독한 여자,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 책방이었습니다.